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임종윤입니다. 작년 8월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고용 동향이 나왔는데 신규 취업자 수가 3,000명이 나왔습니다. 그때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이라는 표현을 써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주 그때 당시 기억이 선연합니다. 그만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내내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2년 반 내내 일자리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의 최대 화두, 또 우리 경제의 또 최대 화두로서 자리를 좀 아주 굳건하게 다져왔습니다. 올해를 전체적으로 수치만 가지고 결산해 본다면 작년보다 상황이 나아졌다라는 평가는 물론 맞습니다. 20만 명 이상 평균적으로 월 신규 취업자 수가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지난해 가장 큰 문제였었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40대 문제, 연령별 봤을 때, 그다음에 업종들 봤을 때는 제조업 쪽. 고용 상황은 사실 올해도 별로 나아진 게 없습니다. 수치가 더 안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는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가 내년에는 TFD까지 만들어서 40대 일자리 문제에 집중하겠다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지금까지 나오는 얘기는 조금 짚어봐야 될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문재인 정부 이제 2년 반 이제 절반 지났기 때문에 남은 일자리 정책 어떤 식으로 포커스를 좀 맞춰 가야 될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거시 얘기도 오늘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직설은 이렇게 올해 일자리 얘기 좀 결산해보고 내년 이후의 일자리 상황도 좀 미리 짚어보고 필요한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정책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패널들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고요. 샵 3698로 여러분들 말씀 오늘 또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모셨는데 오른쪽으로 최영기 한림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왼쪽으로 신세동 교수님 나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연학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자, 이 세 분과 함께 오늘 고용 얘기를 해볼 텐데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아무래도 2019년 올해 일자리 결산을 좀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총론을 듣고 강론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차례로 여쭤보겠습니다. 최 교수님, 올해 평가를 해주시죠.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하고 출발을 했죠. 그렇죠. 근데 2018년도에 고용 참사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네. 이 정부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됐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원체 안 좋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분기 7, 8, 9월 달에 고용 실적이 10,000명이 될까 말까 하는 그런 그렇죠. 수준이었는데 예. 금년 3분기는 한 34만 증가 이렇게 나와요. 기저효과도 좀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에서 나타나는 게 기저효과가 가장 큰 올해는? 영향을 미쳤을 건데 금년 11월까지 평균으로 보면 한 28만 명 정도 그렇더라고요. 늘은 거로 됩니다. 예. 작년에 9만 7천이었으니까 한 20만 정도가 추가로 늘었는데 여기는 이제 가장 큰 게 기저효과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인구 효과도 있어요. 이거는 작년에는 인구 효과가 고용을 갉아먹는 역할을 했는데 금년에는 인구가 늘었어요.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가지고 그게 이제 취업자가 늘은 효과로 그렇죠. 나타나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부가 정말 눈물겹도록 그 일자리 정책을 폈죠. 청년들에 대한 임금 보조금뿐만 아니고 엄청난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노인 일자리 창출에 목을 맸습니다. 그런 어떤 정부의 고군분투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져가지고 경제 성장률은 낮은데 작년에 2.7% 성장에 9만 7천 늘었잖아요. 금년에는 2% 성장이 될까 말까 한데 지금 28만이 있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작년은 성장률에 비해서 고용이 유난히 안 좋았고 금년은 성장률은 낮은데 고용은 좋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불안정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올해 혹시 고용 관련해서 교수님 머릿속에서 가장 많이 맴돌았던 단어가 있습니다. 한 단어 정도 뭐가 있을까요? 민간 부분보다는 이게 정부 주도로 했기 때문에 이게 지속 가능성이 참 걱정된다. 지속 가능성. 네. 예.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같은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신 교수님께서는 올해 전체적으로 총평, 그다음에 한 단어로 압축을 한다면 난 이 단어다. 이렇게 같이 해볼까요? 외화 내빈? 한 단어로 한다면? 네, 외화 내빈인 게 금년 1월서부터 11월 통계가 나오기까지 그 취업자 증가 폭을 우리가
뭐 지난달에 33만 나왔는데 60세 이상이 취업자 는 게 항상 전체 취업자 증가한 것보다 10만 가까이 더 컸어요. 네. 그러니까 60세 이상 어른들이 일자리가 증가하지 않았다고 하면 오히려 취업자는 줄었다는 줄었다. 얘기죠. 예. 그런 차원에서 네. 숫자는 굉장히 커졌지만 내실을 들여다보면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예를 그게 들어 하나고. 11월 달에 30만 명 늘었다. 그러면은 근데 노인들은 40만 명 늘었다 이런 식이군요. 41만 그런 식으로, 예, 그렇게 됐고 예. 또 한 가지 이제 걱정되는 게 제조업에서는 지금 뭐 셀 수 없이 긴 기간 동안 지금 제조업이 20 몇 개월인가 하여튼 연속으로 줄고 예, 있어요. 예, 예. 다 알고 있잖아요. 지적하고 싶은 게 그건 너무나 다 아는 사실이라서 네. 정부가 그렇게 역점으로 주장하고 있는 취업 일자리 공공행정 부분에서 지금 보니까 거의 지금 1월서부터 금년 1월서부터 지금까지 한 달 빼고는 10개월이 취업자가 공공 부분에서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공공 부문은 좀 늘어날 거로 생각을 알았잖아요. 하는데 지원을 많이 하니까. 근데 여기서도 지금 이게 줄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것도 역기조 효과 같아요. 작년에 되게 많이 증가하니까 이쪽에서도 지금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예. 다른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일자리가 숫자 챙기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네. 내용면에 있어서 조금 들여다봐야 할 걱정되는 구석이 많다. 우리 최 교수님 말씀 맞다. 그러게요. 이 지속성이 있나?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조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예. 김 교수님까지 또 들어봐야죠.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한마디로 줄이면 뭐 저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양적으로는 풍족해 보이나 질적으로는 부실하다. 그런 이야기가 두 분 말씀하셨지만 지금 하반기 들어 30만 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더 많은 일자리가 60대 이상 노인네들 단기 일자리성 그런 일자리인데 사실 그런 일자리는 어떻게 보면 복지 정책으로 고령층 저소득 고령층에게 직접 뭐 보조금을 줘도 되는 네, 근데 네. 그건 뭐 일자리로서 이제 바뀐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보면서 매월 이 일자리 숫자를 챙기면서 지금 생산 가능 인구가 줄다고 하고 있는데 일자리 한 달에 몇 개 늘어나는 이게 일희일비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느낍니다. 작년에 말씀하셨던 대로 일자리 참사 그냥 뭐 몇천 명대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정부에서 너무 놀래가지고 급하게 이제 일자리를 그 60세 이상 노인네들이 취로 사업 같은 걸로 이제 숫자는 메꿨는데 질적으로 보면 한 36시간 이상의 일자리는 많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는 앞으로도 이제 뭐 인구 감소는 계속될 거고 양적인 지표를 우리가 바라보는 기준을 매월 일자리가 몇 개 늘어나냐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고용률을 가지고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왜냐하면 우리나라 앞으로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맞아요. 고용률은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 한 5% 정도 낮거든요. 예, 60%대 예, 중반 왜냐하면 정도. 이게 예. 우리나라 전업주부들이 많고 그다음 학생들 뭐 이런 맞아요. 숫자가 많기 예. 때문에 그래서 고용률을 올리는 매월 고용률을 갖다 보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 취업률이나 실업률이라는 것은 경제활동 인구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경제활동 인구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빠져버리면 실제로 취업한 사람이 적더라도 실업률이 낮게 나타날 네, 수 있는 네. 그런 양적인 면에서는 그렇고 질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 산업별 정감을 따지고 그다음에 이제 근로시간별로 따지는데 저는 임금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그 표본조사 샘플링해서 조사한 거니까 실제로 일자리 질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지표가 임금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 임금 수준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지금 받고 있는 일자리에서 평균 예. 임금이 올라가지 내려가고 있는지 그래서 내년 이후에도 뭐 한 달에 일자리가 몇 개 늘었느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자리 질이 좋아진다면은 인구가 맞아요. 줄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자리가 안 늘어나도 괜찮아요. 네. 뭐 현상 유지만 돼도 질이 좋아지면 그건 뭐 물론 이제 늘어나면 좋겠지만 그렇다 본다면 이제 우리가 일자리를 보는 숫자 통계에 대한 해석도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올해 1년 동안 들여다보면서는 많이 했습니다. 예. 그 임금 수준 관련된 부분은 이따가 김 교수님한테 여쭤볼게요. 아마 네. 통계를 갖고 계실 것 같으니까 그걸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말씀 여러분들 들으셨으니까 딱 드는 생각이 수치는 좋아졌는데 분명히 이제 고용의 질적인 부분은 확실히 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느끼실 거라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지속 가능한다가 여부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기저효과 얘기도 많이 하셨고요. 물론 이제 2018년도 작년 생각하면은 그래도 올해는 수치라도 나아졌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정부도 강조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수치가 좀 나아지다 보니까 이제 질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작년보다 나아졌다 굳이 평가하자면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일단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또 다른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질적인 얘기들은 이제 오늘은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한테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그 취업자 수 같은 이런 수치상의 어떤 부분보다 이제는 내실을 챙겨야 된다. 네. 세 분 다 공이 같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금 수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셔야지 시청자분들이 저게 무슨 얘기일까라고 조금 더 이해하시기 좋을 것 그렇게 같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일자리가 늘었다고 하는데 36시간 이상의 정규직으로 일을 하던 일자리를 2개로 쪼개가지고 이를테면 18시간짜리 일자리를 했다. 단기간 그러면, 일자리를 만든 그러면 거죠. 예. 뭐 임금 수준은 아마 절반 이하로 줄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지 뭐 이런 걸 주휴수당과 또 뭐 빠질 못 테니까요. 받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동자의 그 숫자라든지 고용 숫자는 뭐 비슷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매월 표본 가지고 조사를 하거든요. 이게 뭐 일자리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임금 수준이 전월 대비 어떻게 했는지 작년 대비 어떻게 했는지 얼마 받고 있는지 그것도 지속적으로 조사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용은 늘고 있는데 임금 수준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는 근로의 질이 그 일자리 질이 향상된 것은 맞아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하나의 더 카테고리를 넣어가지고 임금 수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한번 추적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근데 작년이 아니라 올해도 보면은 상용직 같은 경우는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용직이라는 것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에 네.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년 이상의 일자리이긴 한데 계약직,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도 상용직에 들어가거든요. 뭐 그렇죠. 1년 그러니까 이상이 되면. 상용직은 상용직이 계속 늘어나는데 비정규직이라든지 혹은 그 어떤 좀 좋은 일자리가 아닌 부분이 많이 늘어났다는 그런 반증이죠. 그러니까 상용직이 늘어난다는 것도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 예, 1년 말씀이시네요. 이상의 계약직이니까 뭐 좋은 일자리긴 한데 임금 수준을 들여다보면 그렇진 않을 거라는 알겠습니다. 얘기죠. 예. 충분히 이제 시청자분들께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신 교수님, 예. 그 소득 이야기 합시다. 가장 최근 통계가 지난 3분기 통계예요. 가계 동향 네, 결과. 그렇죠. 가계 그 소득 동향. 예. 지난 3분기에 가계 소득이 전체로 봤을 때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2.7% 증가했대요. 들었죠. 2.7% 증가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근로소득은 4.8%나 증가했다. 그러니까 정부는 이게 이제 소득주도 성장, 성장에 일자리 성장의 효과가 효과다. 있다. 근데 그 4.8% 증가를 소득 분위별로 나눠 보니까 어땠냐 보니까 제일 못 사는 1분위 예. 보세요. 1분위가요. 근로소득이 6.5% 줄었어요. 줄었죠. 그다음에 2분위가요. 2분위가 근로소득이 1.4%밖에 안 증가했어요.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근로소득이 4.8% 4.8% 증가했는데 1, 2분위가 이렇게 감소하거나 안 증가했으면 그건 그 증가는 어디서 했을까요? 소위 잘 사는 쪽에서 했다. 소득 높은 그게 사람들이 문제라는 한 거죠. 거죠. 그렇죠. 또 하나는 예. 근로소득 말고 또 큰 부분이 사업소득이거든요. 사업소득은 어쨌냐 봤더니 전체 가구의 사업소득이 5% 줄었어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은 4.8% 늘고 사업소득은 5% 줄고 예. 합쳐서 보니까 2.7% 증가했더라는 거죠. 예. 사업소득은 어느 분위를 막론하고 다 사업소득이 크게 줄었어요. 예, 줄었어요. 특히 어디서 많이 줄었냐면 4분위, 5분위 좀 잘 사는 중산층이라고 할 만한 사소득. 결국은 이 1년 동안 아까 우리 소득을 이야기했는데 어떤 현상? 근로는 못 사는 사람들은 근로소득이 확 죽어버리고 좀 잘 산다는 사람들은 사업이 다 죽어버렸다. 이게 무슨 그 소득주도 성장이냐 그런 차원에서 내막을 아까 우리 김 교수 말했던 들여다보니 야 문제가 여기 조금 심각하더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3, 4분위, 4, 5분위의 사업소득이 줄었다는 건 이제 자영업 얘기를 보통 얘기를 자영업자들이 하는 다 거죠. 여기 들어가시죠. 그러면 혹시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이 줄어드는 게 소득주도 성장 탓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질문을 드리면 입증하는 증거가 하나 있죠. 자영업자를 우리가 크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없는 자영업자. 자영업자. 어느 게 더 규모가 클까요? 고용원이 있는 자가 자영업자가 크죠? 더 규모가 큰 거죠. 계속해서 고용이 있는 자영업자 사람들이 숫자가 줄고 쪼그라들고요. 그거는 이분들이 전부 고용이 없는 사람으로 자영업자로. 변화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소위 그래도 고용인을 네. 몇몇 명을 쓰고 있던 사람들이 다 줄이고 가족이 다 들어붙어 가지고 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의 소득 안에는 딸, 학교 다니는 딸 이런 사람들의 소득까지 다 들어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도 오히려 집에 가져가는 돈은 훨씬 더 줄어들었다. 그런 이야기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것들이 뭐 때문이냐? 이게 수출 부진 때문이냐? 아니라는 거죠. 52시간하고 최저임금 때문에 실제 경제가 죽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예. 혹시 뭐
반박하시거나 또는 부연하시거나 첨언하시거나 하신 말씀 있으면 더 듣까요? 뭐 없으시면은 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글쎄요, 너무 디테일한 얘기로 들어가서 그러긴 한데 그 얘기는 좀 코멘트를 하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소득 분위별 그 근로소득에 대해서 1분위나 2분위 근로소득이 줄었다는 거에 대해서 그게 가구 구성의 변화가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1분위 가구주의 평균 연령이 66세예요. 그러니까 66세 가구주가 가장 많은 1분위 가구에서 근로소득이 높다는 건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1인 가구 비율이 높아지고 노인 연령도 가구 비율이 올라가고.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그 구성 변화를 좀 봐야 되고요. 또 하나 15시간 미만 근로자 집단이 늘은 거는 틀림이 없어요. 쪼개기가 많이 늘었는데 그 15시간 미만 근로자 구성을 보면 학생들이 많아요. 막상 그 연령대를 쪼개보면 분석을 해보면 예. 그러니까 20대하고 70대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알바군요. 쉽게 생각하면. 예, 알바하고 노인 그 노인 단기 일자리, 일자리 이런 예. 것들인데 것들인데 그런 영향이 크고요. 그리고 36시간 이상이 많이 줄었다고 그러는데 그걸 좀 더 잘라가지고 34시간과 44시간 사이의 근로자 예. 구성을 보면 여기가 한 45만 정도 늘어요. 그러니까 52시간제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52시간 넘는 근로자들 수가 확 줄어듭니다. 그 구성이. 예.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의 어떤 경향으로 보면 네. 이 정부 정책의 영향도 있지만 젊은 층들의 선호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 그게 소득도 일종의 중요하지만 기익 노동이라고 하는 기익 노동 그런 영향도 크고요. 크고요. 플랫폼 노동 뭐 이런 게 예. 늘고 그리고 똑같은 그 정규직 일자리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연장 근로 많은 걸 굉장히 기피합니다. 지금 30대, 20, 30대 근로자들은 일 많은 것 자체를 일 별로 안 많은 좋아하는 거 안 좋아하고 칼퇴근이라든가 이런 예. 거에 대한 뭐 선호가 높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트렌드 변화 속에 있다. 그래서 이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만악의 근원이다. 뭐 최저임금이 모든 어떤 그 노동시장의 교란과 성장을 저해하는 그 핵심 요인이다. 이렇게만 진단하는 거는 너무 단순화해서 문제를 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특히 자영업자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최저임금의 영향이 있다라고 정부도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 그게 물론 최 교수님 말씀대로 그게 전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는 이제 뭐 당연히 동의를 하지 않는 부분이긴 한데요. 어쨌든 좀 말씀을 쭉 들어봤습니다만 그 근로소득이 줄고 있는 특히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줄고 있는 부분은 이 연령 부분을 좀 참고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얘기를 좀 해보죠. 지금 저희가 사실상 최저임금 얘기까지는 어느 정도 얘기가 좀 나온 것 같고요. 주 52시간제 얘기는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올해 이 주 52시간제를 5인 이상 299인 이하, 즉 소위 말하는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문제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결국 이제 유예가 됐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인학 교수님. 네. 이 주 52시간 사실 작년 7월부터 대기업 대상으로 일단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유예를 예. 한 9개월 정도 하긴 했는데 그 가끔 뭐 그런 얘기들 분석하는 것들 나오는 거 보면 대기업들은 뭐 비교적 안착이 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렇게만 보면 될 수 있는 건지 싶은데 일단 대기업에 먼저 시행이 된 주 52시간제 네. 평가를 우리 김 교수님 해주신다면. 주 52시간제는 뭐 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너무 치밀한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일거에 도입을 했다는 거죠. 원래 주 66시간이었죠. 갑자기 그 근로시간을 20시간 이상 단축하면서 아무런 안전장치나 그런 중간에 어떤 과도적인 그런 그대한 대비 없이 해가지고 막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많이 일어난 것이고 뭐 대기업들은 아무래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준비가 중소기업보다는 조금 더 돼 있는 돼 있는 편이니까 거니까. 혼란이 상대적으로 좀 덜했다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중소기업에 대해서 1년간 유예하고 특별 연장 근로 인가범위 확대하는 거는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급하게 어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행하려고 했던 정책이 산업 현장에서 안 먹히니까 뒤늦게라도 예. 이거 유턴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뭐 바람직한 거라고 보고요. 다만 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예. 이렇게 엄청난 산업 현장에 혼란이 올 수 있는 거를 사전에 입법할 때 왜 그 미리 준비를 못했냐. 그런 면에서는 야당도 마찬가지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공수처법이나 이런 것만큼 격렬하게 반대를 하지 않았거든요. 야당이 그 당시에는 같이 박수치고 통과시켰단 말입니다. 일단은 그런데 지금 뒤늦게 예. 이제 뭐 또 이게 대해서 뭐 유예 기간을 두자는 뭐 예외 규정 많이 하자고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주 52시간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3차 산업혁명 시대의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4차 산업혁명 아까 뭐 긱 이코노미 잠깐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프리랜서라든지 어떤 자유로운 이런 직업들이 늘어나고 어떤 정규직 성격의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하루 뭐 9 to 5 일하는 이런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실제로 이걸 처음에 도입할 때 예외 규정을 많이 두고 물론 이제 전통적인 일자리에서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어떤 권익은 당연히 보호를 해야죠. 근데 예외 규정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걸 하고 너무 일률적으로 밀어붙였다는 거.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제조업의 현황을 좀 무시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제조업이 사실 OECD 평균에 비해서 생산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럼 이렇게 제조 강국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건 결국은 장시간으로 그렇죠. 질 대신 양을 그런 띄웠던 거죠. 거거든요. 예. 질은 아직 확보가 안 됐는데 양을 확 줄여버리니까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이 더 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법안을 통과시킬 때 경기에 대한 좀 판단에 좀 미스가 있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제 2017년 한 7월경 이 정부가 출범할 때 즉 결과적으로 보니까 경기 정점에 있었는데 사실 이런 정책들은 경기가 아주 좋을 때 앞으로 더 좋아질 그 예상되는 시점에 도입해야 되는데 그로부터 경기 계속 나빠지고 아까 최저임금 이야기했죠. 예. 이 주 52시간 또 지금 그나마 부족했던 질을 양으로 떼고 있는데 양마저 줄어버리니까 우리 산업 전반의 경쟁을 약화시킨다. 그래서 주 52시간 근무제는 가야 할 길이지만 사전 준비나 치밀한 계획이 너무 부족했다. 뭐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예, 유예기간을 두고 하는 것은 저는 뭐 그나마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대잡이라는 얘기 많이 했습니다. 최저임금도 이렇게 준비 미흡하게 시작을 했다가 그렇게 혼란을 많이 일으켰었는데 주 52시간도 마찬가지 길을 걷고 있다. 그런 사실 지적도 많이 나왔는데 최저임금에 비해서는 사실은 52시간제는 그 소위 말하는 속도 조절이 비교적 빨리 어떻게 보면 들어간 편이라고 좀 봐야 된다. 이런 평가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이 52시간 얘기 좀 각각 우리 교수님들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께서는 52시간제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뭐 복잡한 얘기들이 많은데요. 그 52시간제는 최저임금과는 달리 사실은 법원에서 2012년도 결정을 했던 거예요. 2012년도. 2012년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했고 아 그래요? 2013년도에 대법 판결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너무 충격이 크니까 아, 대법원에서 이 결정을 못하면 미룬 거예요. 미루고 사회적 타협을 해라. 아 아니면 국회에서 입법을 빨리 해달라. 사법부에서. 계속 미루고 네. 있었던 거예요. 음. 근데 박근혜 정부 말기에 거의 국회에서 이게 타협이 될 뻔했는데 그때 박근혜 청와대에서 타협안을 노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탄력 근로라든가 52시간제 어떤 단계적 도입이라든가 이런 게 다 합의가 됐었는데 최종적으로 그게 노되면서 이 정부로 넘어온 거예요. 이게 밀린 숙제입니다. 이거는 사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책임질 일은 아니에요. 엄격하게 따지면.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국회가 그 경제 사정을 봐가면서 이걸 연차적으로 도입을 하고 도입하더라도 그런 예외 규정을 많이 두고 그리고 탄력 근로제라든가 이런 어떤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를 적극적으로 병행을 시켰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표나 이런 계산을 해가면서 다 미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그런 문제가 예. 있습니다.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이 근로시간 단축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는 점인데요. 중소기업의 52시간제가 굉장히 경영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긴 합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동시에 예. 청년들, 중소기업 근로자들 조사를 해보면 중소기업 가기 싫은 첫 번째 이유가 근로시간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아. 예측 불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사업주가 사장이 네. 시키는 대로 아무 때나 일을 해야 된다. 예. 야근이 때 없이 이루어지고 주말 특근이 아무 때나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이게 가장 싫은 거예요. 임금 낮은 것도 임금 낮은 거지만 자기 직장 동료들도 좀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좀 구리고 경영도 너무 전근대적이고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 전환기의 고통은 있지만 근로시간 제도를 좀 합리화하는 것이 노동 과정을 합리화하고 경영을 합리화하고 이것이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이다.
다만 그 전환 과정의 비용이라든가 예. 어떤 그 공정 변화라든가 뭐 경영 합리화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좀 정부와 협회와 예. 단체들이 그 미래지향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길이지. 이거를 뭐 52시간은 뭐 지금 뭐 이 추세에 저 기업들 중소기업들 너무 어려운데 이거를 이렇게 강제하면 어떡하냐? 이것이 꼭 해법은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 40시간이잖아요. 주 40시간이고 그렇죠. 거기에 얹어가지고 예, 연장으로 12시간 할 수 있다는 게 예외적인 조항인데 우리는 68시간씩이나 하던 하던 그걸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52시간도 지금 너무 짧다 이러는 건데 어떤 면에서는 그 창조적이나 뭐 혁신이나 이런 것들은 장시간 근로에서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네. 근무를 합리화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해가고 뭐 좀 더 업종이나 직종의 어떤 특성에 따라 가지고 유연화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방법을 강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 주 52시간만큼 어떻게 보면은 우리 노동시장의 그 양극화를 극명하게 대변해주는 또 제도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들은 사실은 별 문제가 없고요. 이미 사실은 그렇게까지 길게 근무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들은 사실 그런 어떻게 보면 주 몇 시간이라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약간 그 산업화 시대의 그 흐름이 계속되고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그 여파가 당연히 중소기업들에도 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신 교수님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는 그러니까 실행을 유예했잖아요. 그렇죠. 나 이런 식으로 좀 이 행정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게 지금 해놓고 꾸준히 유예시키고 이런 보면 식으로. 말입니다. 예. 우리가 2018년 7월 1일부터 300일 이상을 하기로 했다가 그것도 저항이 문제 유예했죠. 그것도 들어갔잖아요. 예. 그리고요. 그 다음 단계가 50인에서 299인이에요. 근데 50인하고 299인하고의 그 회사 규모나 상황은 굉장히 다르죠. 굉장히 차이가 저는 있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2021년 7월 1일이 되면 49인 이하 5인 이상에 또 적용이 되도록 그렇죠.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쯤 되면 이것도 2021년도 49인 이하에 대해서 벌떼와 같은 저는 반란이 일어날 거라고 보잖아요. 또 유예한다고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 차원에서 이것을 디자인할 때 300인 이상, 그다음에 50인 이상, 5인 이게 너무 엉성하다 나는. 예, 너무 커요. 엉성하기 차이가. 때문에 예. 상황에 맞게끔 업종별로 사이즈가 또 틀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조업은 얼마 세분화, 서비스업은 어떤 업종은 얼마 이렇게 해서 업종별로도, 조금만이라도 신경을 써서 이것을 세분화했으면 훨씬 더 멋있는 그런 저는 제도가 되었을 것이라고 봐서 한마디로 엉성하다. 두 번째는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다른 방법으로 빠져나가는 꼼수를 썼어요. 특별 연장 근로제도로 해가지고 5만 곳에 그냥 예외를 다 터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52시간 근로제라고 하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대명제를 완전히 누더기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이 당국에 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 이 5인 이상 49인 이하가 이 숫자가 많잖아요. 그리고 대상 인원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많겠죠. 저는 굉장히 큰 사회적인 분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것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그렇죠. 인원, 세분화된 업종별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게 실시해 가는 것이 이 제도를 살리는 방법이라고 봐서 그러니까요. 그런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세 분 다 근로 시간을 단축해야 된다라는 이 대명제에 대해서는 뭐 전적으로 다 공감하시는 거잖아요. 다만 적용 과정에서 자꾸 이제 부작용이 커지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해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게 비단 근로 주 52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최저임금이라든가 다른 정책에서도 이미 다 노정이 됐던 문제들이고요. 제가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주 52시간 근로제가 가야 할 길은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이야기는 제 친구 딸이 어떤 회사에 다니는데 그 전에 주 60몇 시간씩 근무할 때는 회사 때려치고 싶다. 때려치겠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시집 안 간다 그랬는데 52시간 근무제가 이 회사는 조금 규모가 커서 안착이 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 다닐 맛도 나고 또 데이트도 하고 우리나라 앞으로 장기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 대해서 주셔도 뭔가 일할 수 있는 근로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보더라도 어떤 노동의 적정한 수준의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건 맞는데 뭐 두 분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들이 디자인이 좀 네. 치밀하고 좀 디테일하게 돼서 했는데 너무 일괄적으로 좀 탁상 행정식으로 돼서 이렇게 혼란이 빚진다. 그런 면에서는 좀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업종이 무슨 업종인지 혹시 아세요? S전자입니다. 대기업입니다. 제조업은 아닐 거 아니에요? 제조업이죠. 아, 제조업입니까? 아니 근데 사실은 뭐 제조업이나 이런 걸 떠나서 사실 대기업들은 충분히 그렇게 가도 완충을 됩니다.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죠. 뭐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중소기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 얘기를 중소기업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은 건데요. 그 지난번에 우리 저 신 교수님도 그 일자리 얘기하시면서 중소기업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다 공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80% 이상이 거의 90%입니다. 88%가 중소기업이고요. 그다음에 고용 인원으로 따지면 거의 뭐 95, 6%까지 올라가니까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제 일자리 얘기를 자꾸 얘기를 하면서 대기업 쪽과 자꾸 연상이 되는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고용의 질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면. 근데 대기업들은 일자리 창출 능력이 이제 사실 4차 산업혁명 이런 식으로 좀 가다 보니까 좀 제한적이죠. 그럼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중소기업 업계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인식도 그렇고 정책적인 그런 어떤 접근도 그렇고 좀 그런 부분들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사실 올해 내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그러니까 건강한 일자리를 늘리는 데 있어서 중소기업의 역할, 중소기업에 대한 뭐 정부의 어떤 접근 방식 이 부분 얘기를 조금 더 해봤으면 해서요. 신 교수님께서 먼저 좀 그동안 생각하셨던 두 바를 조금 더 가지입니다. 풀어주시죠. 두 가지인 게 이런 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일단 이 기업의 입장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시간을 단축하니까 사람을 더 뽑자? 인원이 더 부족하다. 뽑게 되면 그게 뭐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부담이 더 커질 것이다. 비용이 늘어나니까. 그럼 그 비담은 어느 정도 커질 것이다. 그럼 어느 정도 예를 들면 매출액의 경우에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10%라고 하면 10% 중에서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 1, 2%포인트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금융기관을 동원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은 거기에 대한 재정적인 또는 금융적인 지원을 해주겠다. 이게 받침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정부가 보증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밀고 나가기 위해서 생길 수 있는 재정 부담에 대한 사전에 어떤 그런 조치가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더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은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기업이 계속해서 생존해 가려고 하면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야죠. 올라가줘야 된단 말이에요.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은 아까 어느 회장님 말씀 맞다나 의지로는 안 되는 거거든. 이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는 가장 큰 투 소스가 기준이 뭐냐면 교육을 많이 시키거나 맞아요. 예. 아니면 설비가 현대화돼야 된단 현대화되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생산성을 맞춰줄 수 있는 설비 투자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정부가 같이 밀어줘야 기업에서 이 제도 정말 좋다. 쌍수 들고 환영할 것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정책을 입안할 때는 좀 1차원적으로 하지 말고 예. 3차원적으로 좀 이 디자인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 관련 부처의 그 정책 입안 능력이 국회를 포함해서 정말 초보적이다 이런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초보적인 거는 자기들끼리 탁상 공론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업계의 얘기를 안 들어서 그런 겁니까? 둘 다겠죠. 일단은 공무원들은 복잡한 걸 싫어하잖아요. 다 싫어하죠, 뭐 복잡한 그러니까 건. 복잡한 게 할 수 없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공무원들은 일단은 누가 이렇게 해라고 밀지 않으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국회일 텐데 국회도 이 복잡한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 이 문제를 가장 깔끔하게 디자인할 수 있는 주체는 중소기업이거든요. 스스로가 잘 알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됐든 공단이 됐든 또는 상의가 됐든 예. 이쪽에서 정부가 야 앞으로 52시간 우리가 이거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디자인하면 가장 무리가 없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이게 시안을 받아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협의를 통해서 정책이 나오면 정말 이게 동력이 생기는 정책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이 저는 정부가 굉장히 미흡하다 여태껏 잘 드러난 게 이번에 52시간이라고. 그러니까요. 중소기업과 일자리 문제 이 얘기 좀 더 해보죠. 우리 최 교수님 먼저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문제는 뭐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죠. 그럼요. 그리고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뭐 고질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 노동시장 뭐 경제에서의 이중구조 문제가 결국은 이제 대중소기업의 문제고 이 정부에서는 그거를 이제 공정경제, 뭐 공정거래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것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렵고 약간 그 시장 원리를 되살리려는 그런 노력이 오히려 중요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지원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지원해주는 방식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금융 지원을 해주고 교육 훈련을 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방법은 시장의 메커니즘을 잘 이용한다면 예. 저임 저생산성 기업에 묶여 있는 인력들을 뽑아서 좀 더 높은 임금, 좀 더 높은 생산성의 기업과 업종으로 이렇게 흘러가도록 해주는 이게 시장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는 노력을 게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머물고 있어가면서 정부의 지원이나 아니면 저임 장시간 근로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심리가 작동되기 때문에 좀 더 냉정하고 냉철하게 사실은 경제는 다이나믹스잖아요. 순환이 제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낮은 생산성 부분을 그 자리에 놔두고 올리는 방법도 있지만 그 인력들을 흐르게 해서 그 자원과 인력을 흐르게 해서 높은 쪽으로 흘러가게 하는 게 경제 원리란 말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부나 정치권에서 이 중소기업 정책을 손댈 때 보면 예. 그 약자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게 지원을 해주길 약간 바라고 후회적인 측면이 큰 거죠. 예 그리고 표도 많고 네. 그러니까 이게 불가피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고질적인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근본 처방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 문제라든가 최저임금 문제를 볼 때 굉장히 과격하고 졸속으로 한 거는 맞지만 경제의 어떤 시장을 이렇게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게 하는데 이게 그런 긍정적인 어떤 정책 요인으로 작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부가 지원을 하더라도 인력 직업 전환이라든가 업종 전환이라든가 교육 훈련을 통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쪽으로 정부 지원이 나가도록 예. 이렇게 촉구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교육을 받으려면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교육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사회 안전망, 그 김 교수님께서 사회 안전망 말씀을 되게 오래 여러 차례 강조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 안전망에도 이런 어떤 소멸한 인프라가 좀 갖춰져야 될 필요성은 또 있군요. 예, 그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 9988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중소기업 숫자가 전체 우리나라 기업 숫자로서는 99%고 99% 고용은 88%를 가지고 있다. 근데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대기업은 뭐 계속 매출이 늘고 성장하더라도 고용은 늘리지는 않습니다. 자체로 네.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공장 자동화, 로봇 뭐 이런 걸 활용해서 그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의 인건비가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보면 그 양극화죠. 중소기업은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 일본의 중소기업에 비해서 훨씬 인건비가 싸고 예. 대기업은 일본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요즘은 일본은 완전 고용 상태라서 한국 젊은이들이 이제 한국에서 대기업 취업 안 되니까 일본에 가보는데 일본이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한 1인당 소득이 한 30% 높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절대 임금 액수는 더 낮더라는 이야기죠. 우리나라 대기업 임금 수준이 그만큼 높은 건데 이만큼 자원 배분이 왜곡이 되어 있는 맞아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대기업의 강성 노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분명히 이 원청과 하청업체, 협력업체의 후리기라든지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최 교수님은 이제 공정경제만은 문제만을 풀 건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공정경쟁 문제에서 한번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갑질 문제군요. 그렇죠. 대기업과 저는 중소기업 이제 간에. 대기업에서도 근무를 하고 그 대기업의 계열사인 어떤 뭐 중소기업은 아닌데 중견기업에서도 뭐 근무를 해본 적이 있는데 확실히 효율성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CEO가 그 업무를 완전히 장악하고 자기 구상대로 하시는 대기업은 정말 누구의 책임인지 모를 정도로 이 경영은 어떤 뭐라 그럴까 투명성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기업은 잘 나가고 중소기업이 안 나가는 게
단편적인 사례일지 모르지만 신문에 자주 보도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이 이 컨트리뷰션 한 거, 대기업이 발전에 컨트리뷰션 한 것에 대해서 그때 제대로 인식하고 대가를 주지 않는 것도 분명합니다. 어떤 아이템이 있으면 들고 오면은 실컷 PT 받고 돌아가라 해서 자기 자체 개발, 아이디어만 받아 자체 개발하고 혹은 헐값에 싸고 예.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뭐 저도 솔직히 보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은 이런 임금이 낮은데도 아까 뭐 52시간 그런 혜택도 못 받고 근무 여건은 점점 열악하다 보니까 안 가게 되고 외국인 근로자로 채워지게 되고 사실은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건데 결국은 뭐 대기업이건 중소기업 대기업은 또 자기 이익을 극대화해서 나갈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근데 뭐 문제는 지금까지 개입했던 것이 그냥 대기업 벌주기, 야단치기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징벌적인 방식보다는. 그죠. 예, 서로 윈윈할 수 예. 있게 이 중소기업 협력업체를 키워주는 것이 외국에서 물건을 가져오는 것보다 대기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예. 그렇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계기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일본의 그 수출 무역 규제, 예, 수출 맞습니다. 규제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쉽게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 예. 쉽게 싸게 쓰던 어떤 부품들에 대해서 국내 협력업체들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한 계기가 됐는데 그게 또 일부 수출 규제가 완화되면 또 흐지부지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기업 스스로 각성하기 어려우니까 정부가 야단치는 네.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공정경제 처음에 이 정부가 내세웠던 그 공정경제를 질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나갈 수 있게 그래서 대기업도 좀 근무할 예. 만하고 대기업이 몫을 조금이라도 중소기업이 나눠서 중소기업도 예. 좀 근무할 만한 회사를 만들어주는 그런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 우리 신 교수님 뭐 코멘트 딱 한 조금 더 가지 예, 예. 그 공정 경제라고 하는 제도적인 또는 법률적인 접근 가지고 절대로 사회가 공정해지지 않습니다. 제도로는 네. 법으로는 공정 경제라고 하는 것은 공정 사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최소한의 필요 조건일 뿐입니다. 네. 더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저는 공감 경제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컴패션이라고 영어로 이야기하면 고용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저 근로자가 얼마나 우리 회사를 오래 일해줬냐. 20년, 30년 회사가 크는데 기여를 했지 않냐. 이 사람이 나가면 생활이 어렵지 않냐. 그러면 그 사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고용인이 피고용인에 대해서 어떤 그런 끈끈한 어떤 그런 그 인정이라고 하면 예. 인정, 공감을 가질 수 있는 그게 바탕이 돼야 되고 그게 있어야만 근로자들도 저 고용주가 정말 나를 위해서 많이 희생을 했다. 그런 어떤 우리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에 공감이 없는 거예요. 로열티라고 보면 되겠군요, 일종의. 로열티라고 그러면 또 그것도 일방적인 거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에 결핍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네. 문제가 뭐냐. 정부가 그렇게 노상이정위원회로 그냥 강력하게 밀어붙였지만 그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말 해결되지 않는 불신 구조 이거를 깨는 그런 어떤 그 움직임이 저는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양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이게 해주는 것이 저는 그래서 자꾸 공정 이야기하지 마라. 공정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과거 정부하고 전혀 공정에서 나은 부분이 없더라. 우리 기업들이 스스로 그렇죠. 공생할 수 있는 공감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네. 어떤 노력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좀 더, 중소기업 관해서 한 가지만 더, 한 가지만 이 정도 하고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국제 경쟁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 끊임없이 그 합리화의 그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근데 중소기업들은 과거에 이게 수직 계열화 뭐 이런 식으로 대기업에 이렇게 완전히 그 종속적인 지위로 이렇게 거래 관계에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중소기업 연구자들이 하는 얘기가 중소기업들도 약간 양극화 경향을 보인다는 거예요. 중소기업 내에서. 예, 중소기업 내에서 그래서 독자적인 국제 경쟁을 갖추고 그 단일 회사에다가만 납품하는 게 아니고 외국의 다른 경쟁사에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예, 회사들. 전속 그 계약 관계가 아니고 아니, 이것을 예. 다자 관계로 전환하는 그리고 디지털 기술이 개발이 되고 스타트업 벤처 이런 것들이 확산돼 가면서 이런 굉장히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종래 어떤 그런 대중소기업 간의 일방적인 수직 계열 관계가 수직 다른 계열이 거네요. 여기서 이탈하고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건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고 젊은 층들의 좋은 일자리도 이 부분에서 많이 나온다. 그래서 좀 더 기다려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예. 합니다.
지금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또 좀 젊은 층에 해당되는 얘기가 될 수 있고 사실은 또 정부의 고민은 40대에 다시 이제 작년과 마찬가지로 다시 또 천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젊은 층들은 그렇게 새로운 어떤 신기술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나이가 있는 세대들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대처도 할 수 있고 또 교육에 대한 효과도 상당히 높을 수가 있는데 사실 40대만 넘어가도 새로운 기술, 새로운 트렌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젊은 층에 비해서는 수용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또 40대는 우리나라 40대는 또 이 제조업, 또 뭐 자영업 이런 현재 좀 취약한 업종과 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대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좀 더 세밀한 부분에서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 교수님. 작년에나 올해나 별 지금 사실은 개선되지 않는 오히려 나빠지면 나빠졌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40대 고용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도 이번에는 따로 얘기를 하고 TF도 뭐 정부에서 만들었다는 얘기가 네. 나오고 있고 네. 모양상으로는 작년보다 나아진 건 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네. 이제 내년에 이후에 좀 나아지느냐 얘기는 또 다른 문제라 어떻게 보세요? 40대 일자리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이제 보면 60대 이상의 고령층 일자리는 정부가 직접 그 인건비가 비싸지 않으니까 그렇죠. 이제 많이 뭐 연간 한 30만, 40만 개씩 늘리고 있고 또 20대 같은 경우 뭐 청년 수당이나 뭐 네. 이렇게 해서 보조를 하는데 40대 일자리를 정부가 직접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럼요. 왜냐하면 되게 한 가정에 가장이고 뭐 몇십만 원 보조해서 될 정도가 아니고 몇백만 원짜리 일자리에 되는 제대로 된 일자리인데 그걸 정부가 다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럼요. 근데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40대가 주로 취업하고 있는 제조업이 줄고 있다 보니까 40대가 줄고 있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추세라고도 봅니다. 정부만 비판할 것이 아닌 게 제가 인구하고 취업자를 보니까 작년에 40대 인구가 10만 4천 줄었는데 취업자가 11만 7천 개 줄었고요. 금년 11월까지 인구가 15만 3천 줄었는데 취업자가 16만 5천 개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인구 감소분만큼 취업자 수가 줄고 있는 거고요. 또 우리나라의 불행히도 또 고용의 유연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기존 근로자들은 보호를 잘 받고 있지만 일단 한번 직장을 떠난 분들이 다시 직장을 돌아가기는 굉장히 또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그 사람의 실력 여부와 관계없이. 그래서 이제 하나의 그 해답을 아까 우리 중소기업 이야기를 했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든지 대기업 취업은 굉장히 어려우니까 예. 아니면 창업인데 저는 그 뭐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40대 TF 일자리를 5개 반을 만드는데 실태조사, 직업훈련, 교육 및 생계비 지원, 고용서비스, 창업지원, 산업지역 이렇게 해서 포인트는 정확하게 찍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것이 내년 3월까지 운용한다고 돼 있어요, ETF를. 그럼 3개월 동안 우리 사회 경제의 모든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 40대 일자리 제조 문제를 3개월 동안에 제대로 된 답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러니까요. 왜 3월일까 생각했거든요. 내년 4월에 선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선거용으로 또 이렇게 보여주기식 혹시 정책은 아닌가 그런 면에서 걱정이 돼요. 그래서 너무 시기를 못 박지 말고 근본적으로 그러니까요. 아까 대통령께서도 전수조사를 해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실제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해법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전수조사 아니면 전수조사에 가까운 샘플링을 만들어서 조사를 해서 실태조사만 해도 저는 몇 개월 이상 걸린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시기를 못 박지 말고 제대로 된 어떤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고 창업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 40대 일자리를 결국 대기업에 창출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창업을 해야 되는데 예. 우리나라 지금 창업의 문제가 뭐냐면은 뭐 첫째는 지금 자영업자 안 되는 게 경기 부진한 게 있지만 둘째는 준비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우선 직장에서 나오니까 뭐 돈은 벌어야 되고 그래서 급하게 창업을 한단 말이에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 비슷한 이야기인데 생계형 창업. 맞아요. 그 무슨 자기 고유 아이템이나 기술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뭐 급한 대로 뭐 치킨집이라든지 동네 뭐 가게를 만든 뭐 그게 맞습니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치킨집도 잘하는 데는 굉장히 잘하는 게 준비를 철저히 해서 제대로 시장 조사를 하고 하면 성공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게 급하게 시간 그러니까요. 쫓겨서 생계형 창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실패를 하는데 그래서 정부가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은 뭐 무조건 자금만 대주고 창업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저는 정부가 창업 컨설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TV 프로그램 보면 백종원 씨가 골목 식당 해가지고 식당 창업에 대해서 근데 그분도 옛날에 본인은 이제 식당이나 요식업은 잘 하시는데 그 목조주택 IMF 했다가 굉장히 크게 망하고 수십억 손해를 봤다는 이야기 제가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결국 잘할 수 있는 것들 40대면은 뭔가 자기 하던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 그 친밀감 가지고 자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물론 이제 시대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정부에서 교육 훈련도 제공하고 그래서 창업 컨설팅, 시장 조사, 상권 조사, 자금 지원 그리고 설령 한두 번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그런 뭐 연대 보정 이런 거 좀 완화해 준다든지 그런 치밀하고 어떤 엔드 투 엔드
이런 제대로 된 서비스여야지 그냥 또 급하게 제주에 무슨 40대 창업이 좋더라. 그 창업 네. 자금 지원을 해라. 이렇게 밀어내기 식으로 해서는 준비 안 된 그 52시간 근무제 재판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네.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철저하고 치밀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가 제대로 된 컨설팅을 해주는 맞습니다. 그런 창업 지원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 예. 자, 우리 최 교수님 이제 40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40대 문제, 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된다고 보세요? 이게 금년만의 문제가 아니고 벌써 한 3, 4년 이 됐죠. 트렌드가 드러났는데 왜 이런 현상이 드러날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청년 고용이나 노인 일자리 대책을 세우듯이 40대 고용 대책을 세우는 거는 저는 접근법이 잘못됐다. 그렇죠. 굉장히 우려되는 사항인데요. 뭐 창업 지원 제도를 아무리 세련되게 꾸민들 임금 보조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고용 유지를 위한 그 대책들이 이게 문제의 근본을 건드리지 않고 그야말로 뭐 이렇게 정치적 일정이나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약간 땜질로 하고 넘어가는 네. 거가 굉장히 걱정되는 거예요. 이게 40대 고용의 문제를 우리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우리 산업 구조가 네. 예, 그 40대 일자리를 지키기 어려운 지금 산업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환기죠, 지금. 예, 전환기이기 때문에 이 예. 문제가 계속 지속되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은 사실은 경제 정책이어야 되고 그렇죠.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이어야 됩니다. 이 문제의식 없이 이 예. 문제를 접근한다는 것은 굉장히 걱정된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 정권 내에서 이 정부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더라도 예. 문제를 바로 제기하고 해법의 방향이 뭐라는 것을 제대로 길을 정해놔야 이게 내년에 해결이 안 되더라도 3년 후, 5년 후에 뭔가 해법이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TF 구성한 거 뭐 안 하는 것보다는 잘한 거고 내년 3월까지 뭐 시간이 그렇게 뭐 짧은 것도 아니에요. 뭐 답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답은 다 나와 있는데 정치적으로 그 어려운 선택을 할 수 있느냐. 경제적 선택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선택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를 피하고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서 뭔가 이익 집단들이라든가 반대 세력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유인해내지 못하는 그런 정치적 리더십에서 이 문제는 해결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를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예. 뭐 지금 준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창업 지원 제도라든가 전직 지원, 훈련 그러니까요. 이런 건 다 하더라도 문제의 근본은 같이 제기를 해라. 그래서 정부 혼자 이것을 결정하긴 어렵겠지만 우리 사회 내에서 공론을 이렇게 그렇죠. 활발하게 하다 보면 뭔가 해법을 좀 더 미래지향적인 해법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예, 40대 뭐 사실 일자리면서 전체적으로 좀 그런 그 비판이 좀 있죠. 인구 줄는 거에 좀 약간 편성해서 몇 년만 잘 버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사실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도 자꾸 정부가 근본적인 부분을 회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그 이유로 좀 자꾸 이제 거론이 되는데요. 글쎄요, 좀 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신 교수님한테도 이제 40대 일자리 문제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 듣겠습니다. 불과 한 1년 전만 해도 청년 일자리 문제가 정치의 아주 쟁점이었어요. 그랬죠. 예. 근데 이 청년 일자리가 얼마나 변하는가 봤더니 금년 초에 3만 명 정도 줄었더라고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예.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3만, 만, 뭐 9천 이 정도예요. 이거 가지고 청년 일자리라고 막 그렇게 해서 뭐 어마어마한 대책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자, 지금요 40대가 고용 취업자가 지금 감소하기 시작한 게 최소한 지금 10몇 개월 됐어요. 네. 연초서부터 우리가 이 자리에서 40대 고용 죽는다 계속 이야기했는데 거의 1년 지난 시점에 와서 이제 대책을 그것도 태스크포스를 1분기 안에 만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도대체 정부는 뭘 했냐 그동안. 둘째, 30대도 문제가 똑같아요. 왜 40대만 신경을 쓰시죠? 30대 문제하고 40대 문제가 같은 문제인데 그래서 아까 저는 최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40대만 문제 봐서는 안 된다 이게. 30대, 40대가 공이 세월이 지나면 계속해서 이 문제가 40대죠, 생기는 뭐. 거단 말이에요. 예. 그런 관점에서
아까 40대가 이제 5년 뒤가 되면 이제 50대가 될 텐데 그럼 50대는 지금 막 40만이 늘어나요. 그럼 50대가 되면 갑자기 40대에 죽었던 사람이 50대가 되면 그럼 일자리가 생기는가 이건 아니잖아요. 저는 예. 그런 차원에서 네. 야, 이 한국 경제의 허리뼈에 심각한 디스크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예. 우리가 1년 전서부터 지적을 예. 했으면 정부 당국자들은 정말 그 진솔한 예. 삼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예. 기대를 해보겠지만 이번에 그 정책 방향에 나왔어요. 미스매치 해소래요. 미스매치 해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40대를 고용하시면 예, 예.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예요. 네네. 이런 틀에서 저는 벗어나지 맞습니다. 않을 거라고 봐서 네. 저는 이번 내년 1분기에 나올 대책에 대해서 크게 뒷북도 제대로 못 치는 저는 대책이 나올 것 같아서 이 문제를 좀 많이 걱정하는 편입니다. 산업적 전환기,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30대까지 이제 첨부해야 된다는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40대를 중심으로 하되 30대 중반 이후 또 50대 초반까지 이 한 20년 되는 요 세대에 대한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좀 40대 관련돼서는 조금 저희가 확대해서 정책 당국에서 조금 유념해야 될 부분, 좀 보완해야 될 부분 얘기를 좀 했습니다. 단순히 창업적으로 그냥 지원한다 이런 접근, 그러니까 기존의 20대나 60대 그러니까 고령자들에 대한 접근 방식을 똑같이 적용해서는 역시 또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는 우려도 좀 함께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이제 클로징을 이제 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내년에 정부가 생각하는 취업자 전망 25만 명 정도 돼요. 한국은행도 뭐 비슷합니다. LG경제연구원 같은 경우는 15만 명 정도 이렇게 좀 차이가 한 10만 명 정도나 나죠. 성장률도 뭐 아시겠습니다만 정부는 2.4%, 한국은 2.3%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LG경제연구원 같은 일부 민간 쪽은 1.8%대, BOA 같은 미국의 투자은행 같은 경우는 1.6%까지 내년도 성장률,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위로 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중간점이 될 수 있는 건데 전망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거시적인 어떤 상황들을 감안을 해서 내년도 고용 정책 어떤 식으로 좀 가야지 실질적으로 우리 고용의 여러 가지 좀 취약점들이 조금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세 분의 인사이트를 좀 듣고 오늘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연아 교수님께서 먼저 내년도 일자리 얘기를 좀 이렇게 전망하시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정부 뭐 올해 28만 개 늘었는데 정부가 25만 개 내년에 목표인지 전망인지 이렇게 세우는데 조금 희망 섞인 수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일단 기저 효과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28만의 숫자인데 아까 우리가 토론했듯이 상당 부분 정부가 직접 고용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 보면 정부가 금년보다 노인 일자리 13만 개를 추가한다고 예산을 네. 편성해 놨습니다. 그거 말고는 사실은 일자리 민간에서 창출되는데 민간에 창출될 일자리는 올해 줄었다는 거죠. 작년에도 뭐 늘지 않았고 그렇다면 내년 경기가 금년보다는 조금은 나을 거다. 그래서 뭐 올해야 2% 뭐 이렇게 간단간단 하는 내년에는 정부는 2.3%인데 민간 네. 경제기관 2.2% 내외 뭐 더 낮게 보는 데도 있지만 조금 나은 정도니까 고용 사정이 그렇게 좋아질 건 없다. 그러다고 한다면은 정부가 금년에는 한 40만 개를 직접 창출해 플러스로 내년에 한 13만 개 정도 더 창출한다 그러면 결국은 일자리 늘어나는 것 20만 개가 넘지는 어렵지 않겠는가. 일단 뭐 단순 추측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이제 너무 양적으로 한 달에 몇 개 늘어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질적으로 제대로 된 일자리 임금 제대로 받고 있느냐 근로 조건 어떠냐 그런 것을 보고 이제는 정부가 내년부터 일자리 정책을 양보다는 질적으로 이렇게 조금 선에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그런 식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자, 신 교수님께서 내년 네. 거 얘기를 좀 해주시면요. 20만 나오기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뭐 20이 됐든 40이 됐든 60세 고령 중심의 이 취업 증가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 복지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그렇죠. 예. 저는 20만이 별 의미가 없다. 저는 40대, 30대를 대해서 일단 취업 현장에서 밀려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동안 이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창업이 됐든 아니면 재취업이 됐든 교육이 됐든 이분들이 해외에서 자기의 퇴직 이후에 이 인생을 어떻게 꾸려 나가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한 견학의 기회를 공부의 기회를 정부가 지원해서 주자. 해외로요? 네. 그래서 제가 얼추 계산해 봤는데 10만 명 정도 잡고 총 경비를 한 600만 원 정도 잡으면 1조 안에서
한 10만 명 정도의 30대, 40대 일자리에서 밀려난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 재정이 투입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래 1조 봐서 정도면. 네, 그래서 이분들이 뭐 말레이시아가 됐든 아니면 몽고가 됐든 아니면 유럽이 됐든 일본이 됐든 가서 보시고 야 내가 그동안의 경험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견학하고 견문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주는 쪽으로 정부가 재정을 투입을 하면 저는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어떤 그런 창업이나 또는 재취업에 예. 큰 동기가 부여될 것 같아서 자꾸 이렇게 뭐 생활비 얼마 이렇게 하지 말고 통 크게 6개월, 3개월 동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나가서 한번 보십시오라고 저는 그걸 제안하고 싶어요. 예, 굉장히 디테일한 제안이시긴 한데요. 심지어는 이제 대략 재원이 어느 정도까지 필요할 거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밖에 나가서 내가 그동안에 20년, 30년 했던 거에 대한 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이것도 이제 창업 쪽과 좀 연계된 말씀이시네요. 창업이든 아니면 재취업이든. 알겠습니다. 신 교수님의 아이디어까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최 교수님 생각을 좀 듣겠습니다. 전망인데요. 기재부 정부 당국의 전망이 좀 낙관적으로 전망이라기보다는 약간 목표치에 가까운 사실은 그렇죠. 수치를 정부에서 내놨어요. 얘기한 거니까. 예, 예. 성장률을 2.4 얘기하고 고용 창출을 25만 얘기했는데 한국은행이나 KDI에서는 2.3% 좋게 봐도 이제 2.3% 성장을 예측하고 노동연구원의 고용 전망은 21만 정도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20만 7천 명. 예, 예. 그러니까 20만 넘기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 문제는 그동안에 이제 정부가 하도 뭐 일자리를 비롯해서 성장을 정부 주도로 이끌어 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렇게 가려고 하면 이건 굉장히 무리가 많이 따를 거다. 그래서 민간 부분에서 투자와 수출 쪽에서 확실한 어떤 전기를 만들어서 민간 부분에서 만들어내는 성장과 일자리가 돼야 이게 지속 가능하다. 그렇죠. 예, 그래서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이나 정부가 정치적 일정에 대해서 많이 휘둘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좀 우려되는 건데 또 좀 낙관적으로 보면 총선이 지나고 나면 이건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인데 다음 국회가 출발하기 전까지 5월 달에 약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예, 예. 선거는 끝났고 그렇죠. 21대 국회는 시작하기 전이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밀려있던 여러 가지 경제 관련 법이라든가 노동 관련 법제도들을 한번 털고 가는 그런 골든 타임일 수도 있다. 이거는 정부 여당이나 정치 리더들이 의식하지 않고 의지를 발휘해서 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정치적 이해득실을 좀 떠나서 정말 네. 국가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뭔가 밀린 숙제라도 좀 하고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예. 수치는 뭐 전망이든 목표든 사실은 뭐 지난 2, 3년 동안에 뭐 정부가 내놓은 수치나 민간이 내놓은 수치 뭐 사실 그 수치가 전망대로 맞은 적이 사실 별로 없기 때문에 너무 그거 연연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특히 일자리 문제는 25만이냐 20만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세 분이 다 공히 말씀하신 대로 뭔가 구조적인 변화에 부응하는 적합한 그런 그리고 이제 민간에서 이번에는 이제 내년부터는 적어도 좀 민간에서 뭔가 일자리를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세 분이 해주셨습니다. 예, 최영기 교수님과 신선윤 교수님, 김연학 교수님 세 분과 함께 올해 일자리 얘기 결산도 해보고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중요한 부분들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예, 공수처 설치 법안 오늘 오후에 표결 처리가 될 가능성이 현재 상당히 높습니다. 수정안이 나오긴 했는데요. 일단은 민주당 쪽에서는 통과되는데 별 문제 없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권에서는 지금 뭔가 분열을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독을 하는 소식 이슈 따라잡기 이어가겠습니다. 4+1 협의체의 단일화는 검찰의 기소권을 공수처에 나눠주도록 설계됐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권은 물론 판검사와 고위경찰에 대한 기소권을 주지만 청와대의 공수처 업무 관여 금지 조항을 넣어 독립성은 보장한다는 겁니다. 검찰의 특권은 해체되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해야 합니다. 반면 권은희 의원 등 31명의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은 공수처에 수사권만 주고 대신 공수처의 의견대로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별도의 기소심의위원회가 이를 판단하게 하자는 겁니다. 앞으로 우병우와 같은 사람이 또 등장해서
공수처를 장악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그때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단일안에선 고위공직자 범죄 정보를 알게 되는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했는데 이 역시 쟁점입니다.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후에 다시 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야 되는 인권 침해로 봤습니다. 이중 수사를 막는 조치라는 건데 검찰은 독소 조항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정보 독점으로 검경은 첩보 수집 기관으로 전락하고 공수처가 사건을 덮으면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지적을 반영해 수정안에선 각각의 수사기관들이 범죄 정보를 공수처에 넘길지 말지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수정안은 제출됐지만 4+1 단일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반대 진영의 문제 제기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예, 월요일, 금요일 최순애 평론가 모시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이 이제 올해 마지막 이제 같이 하는 방송이겠네요. 자,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이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단일안 얘기가 있고 단일안이 나왔고, 그죠? 네. 그다음에 권은희 의원 등 한 수정안이 있습니다. 차이는 앞서 리포트에서 쭉 들었는데 이 권은희 안에 그 참여하는 사람들이 30여 명 있다고 기사에서 나왔잖아요. 누구라고 저희가 보면 돼요? 이름이 밝혀졌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정확히 보면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는 원안에서 네. 문제가 됐던 24조 2항 그 검경이 인지 즉시 공수처에 통보한다는 게 수정돼서 이게 수정안이고 그게 수정안이고. 예, 그게 일명 이제 백혜련 의원 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하고 맞서서 네. 권은희 의원안이 이제 수정안을 냈는데 그게 재수정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은희 의원 안은 이제 뭐 또 설명할 수 있게 되면 설명하겠지만 예. 거기에는 이제 그 바른미래당을 보면 그 유승민계 의원이 있고 안철수계 의원이 있고 당권파가 있잖아요. 예. 그 안철수계 의원 7명은 전원 이제 그 권은희 의원 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이고 유승민계 의원도 마찬가지인 거고 당권파 중에 일부 뭐 예를 들면 김동철 의원이나 박주선 의원이나 몇 사람이 또 수정안 참여자들이고. 네, 예. 그러니까 재수정안 권은희 의원 안에 이제 찬성한다는 이제 거기에 이제 서명까지 했고 주순영 의원은 이제 반대를 하지만 서명은 안 했고 뭐 이제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리고 한국당에서 11명 뭐 장제원 의원이나 뭐 권성동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도 이제 참여를 했고 그래서 이제 총 이제 재수정안에 서명한 의원이 30명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그 양반들은 이거 표결 들어가면은 4+1 협의체 단일안을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예, 그럼 이제 한국당이 다 반대표 던질 거고. 한국당은 그렇죠. 왜냐하면 아니 근데 한국당은 또 좀 11명 의원 외에는 한국당이 지금 기본 공수처에 반대잖아요. 그러니까요. 원천 반대인데 지금 이 권은희 의원안에 찬성한 11명은 그래도 이 정도는 수용할 수 있겠다로 이제 찬성을 한 건데 그 갭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당론으로 결정을 하면 재수정안에 반대할 수 있고 무기명 자유투표를 하게 되면 또 찬성할 수도 있고 그래서 권은희 의원이 무기명 투표를 하자. 그러면 한국당 의원들도 권은희 의원안에 자유롭게 이제 동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 꾀하는 거고 또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이제 말하자면 백혜련 의원 안이 너무 좀 이렇게 뭐랄까 강성이다라고 특히 수정된 부분이 그 24조 2항 24조 2항 때문에 그게 뭐 조홍천 의원이나 또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원천적으로 공수처에 문제 의식이 있던 분들이라 이 백혜련 의원안 수정된 안에 대해서 이제 더 이제 그것이 문제 의식이 강하니 이거를 또 이제 무기명 투표하면 그분들도 이제 반대할 수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순서로는 재수정안이 먼저 올리고 그다음에 수정안 이렇게 가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거를 염려해서 이제 표 단속을 하고 있는 거고 투표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뭐 쉽게 무기명 투표를 허할 것 같지는 않아요. 문희상 의원이. 지난번에 선거법 개정안도 기명 투표한 거죠. 기명 자기 이름이 예, 내가 예, 그러니까 가부를 뭘 했는지 알 수 있게. 그게 정각판에 나오더군요. 그러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공수처 법안도 기명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 왜 그렇죠. 왜 지금 민주당은 공수처법에 지금 사활을 거고 있는 그러니까요. 마당이고 패트에 올려져 있는 법안이 156명이 찬성을 하고 있다고 했고 그걸 믿고 있고 지금 계속 표를 이제 카운트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148표 이상은 나온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지금 대한신당도 약간 지금 다른 입장을 오늘 오전에 또 밝히고 있어서 권은희 의원 쪽에 호의적인 얘기를 지금 했다고 하잖아요. 유승엽 대표도. 그러니까 이제 오늘 6시에 막상 어떻게 이제 그 표가 몰리고 뭐 분산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선거법 통과시켜 놓고 난 다음에 이를테면 군소 4당
약속 위반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선거법이 통과되긴 했지만 민주당이 비례 민주당을 만들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게 또 중요한 관심이잖아요. 근데 네. 민주당은 지금 공식적으로는 만든다 안 만든다 뭐 말은 선언적으로는 안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도리적으로 그러니까 도리상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지만 사실은 이제 공수처법까지 다 통과시켜 놓고 1월 말이나 2월 초에 사실 비례 민주당을 안 만들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비례 한국당이 만들어지면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낙동강 오리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의당과 민주당은 이제 예를 들어 비례민주당을 안 만든다라는 거를 조건으로 공수처법을 찬동한다든지 아직도 그 민주당과 4+1 협의체 간의 어떤 딜은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 156표 적어도 148표 이상의 그 표는 유효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거를 또 뭐 기명으로 하게 되고 뭐 이러면 그거는 좀 뭐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기명으로 한다라는 거는 결국 의원들 각각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내년 공천 여부도 물론 있겠고 또 하나는 국민들이 저 사람은 그러니까 공수처 법안의 통과에 이제 찬성을 했느냐 반대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도 이제 누군지 다 이제 확인이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담도 있겠고 그렇겠군요. 4+1 협의체 내에서는 찬성을 했는데 막판에 만약에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면 그 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약속을 위반한 데다가 네. 향후 어느 쪽에서 공천을 받든 뭔가 페널티가 주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것이 이제 4+1 협의체 내에서는 그것이 약속이고 동조고 뭐 연대였고 예. 뭐 거창하게 도원 결의까지는 아니었지만 이거를 주고받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협상이었는데 네. 신의를 배반한 게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에 따르는 정치적 부담이 오겠죠. 예.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평론가님 말씀을 들어보면 통과에 148이 됐든 뭐 156이 됐든 통과에 무게를 두시네요. 뭐 그것이 지금 공수처를 공수처법을 하나 두고 예. 전격 이탈할 그 명분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 내용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생기는 공수처가 예. 너무 과도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립성과 독립성을 견지하기보다는 과도하게 어떤 권한이 주어지는 거 아니냐. 특히 또 대통령의 어떤 뭐 호위부대로서 너무 이렇게 과하게 네. 힘을 갖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경계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것 때문에 그동안의 약속을 깬다라는 거는 되게 좀 저는 이제 정치적 명분이 약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 수정안이나 재수정안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네. 그거에 대한 왈과 와별을 떠나서 지금 뭐 이렇게 정치 도의상 그건 그 안에서만 보면 내재적으로 보면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위성정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에서 민주당도 그 카드를 네. 포기한 게 아니라 만지작거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현재 여의도의 분위기라고 그러면 한국당은 사실은 좀 거의 공식화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그렇죠. 구체적인 네. 얘기까지 다 나오고 있고. 선거법이 통과되면 즉시 움직이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 네, 지금 뭐 실무적인 작업은 다 마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결과적인 부분에 대한 전망을 이제 어차피 과정은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니까 이거에 따라서 하면 민주당도 진짜 말씀하신 대로 비례 민주당 뭐 하여간 같이 이걸 만들지 말지를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이제 이 부분을 그러니까 표를 이제 우리가 가가지고 2개를 찍는 거잖아요. 그 내 1인 2표. 지역구에 있는 예. 당한 사람 그 다음에 정당 2개를 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례민주당일지 비례한국당일지 이 부분은 결국은 내가 정당을 찍을 때 찍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왜냐하면 이 상황들을 다 유권자들께서 좀 보실 거기 때문에 국민들도 이걸 어떻게 보실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번 가정과 상상을 해보자고요. 한국당 지지자 내지는 그러니까 뭐 굳이 분류를 하면 민주당이든 한국당이든 지지자가 있고 지지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먼저 지역구 투표를 찍을 때는 본인이 어떤 우리나라 그러니까 유권자의 특성이 정당을 보고 저기 지역구 사실은 그래요. 네. 찍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는 정당을 보고 지역구 후보를 찍었어요. 근데 하나는 똑같이 그 같은 당을 찍을까 정당 지지율에 있어서 그거는 좀 이게 뭐 반보다 조금 낮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이렇게 또 맥락이 같죠. 한국당 지지 오른쪽 한 30%, 민주당 지지 왼쪽 한 30%. 그건 거의 이제 고정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중도 40%가 어떤 선택을 예. 하느냐.
이 부분에 또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정당, 비례한국당의 어떤 의석을 예상을 할 때 지지율을 몇 %로 놓고 보느냐가 많이 이제 결정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시뮬레이션이 많이 돌려지는데 얼마 전에 나온 그 리얼미터 비례한국당의 지지율을 30%로 잡아가지고 14석이 는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보통 우리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지 않을 때 보통 비례대표가 뭐 많이 보면 27번, 28번까지 당선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이제 좋은 평가였고 네. 그렇지 않으면 뭐 22번, 23번 이렇게 그건 다 합쳐서죠? 예, 다 합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연동형이 되면 어쨌든 간에 비례 몫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비례 전담 그 정당을 만든 거 아니겠어요? 만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14석이면 그렇게 사실 많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당내에서는 30% 아닌 20%라도 상정을 해놓고 아마 이제 비례한국당을 움직여 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최소한으로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런 그렇죠. 부분은. 그렇게 되겠죠. 그래도 13석 정도는 이제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당내에서도. 그거는 비례하고 연동형 비례제 같이 합해서 기존 거랑 그 합쳐서죠.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 연동형 비례제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사실은 이제 전체 몫에서, 그러니까 전체 비례대표 몫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보단 많은데 한국당 지지가 그렇게 정당 지지율에서 높은 건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비례에서 가져갈 몫이 적기 때문에 비례 정당 전담에 당을 이제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거는 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구 의석에서 이미 상한선이 정해진 의석을 먼저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남은 의석을 어떻게 더 한 석이라도 확보할 거냐. 그거는 이제 뭐 꼼수라면 꼼수고 묘수라면 묘수고 이제 고륙지책인데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제 뭐 다른 대안이 없어요. 서바이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근데 그것이 과연 이 예상대로 유권자들이 선택할 거냐. 그 부분은 사실 이제 누구도 확정적으로 말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사실 이렇게 기술적인 문제를 벗어난 유권자들의 마음의 선택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런 공학적인 선택 외에 한국당이 얼마나 변신하느냐, 얼마나 진정성 있게 다가가느냐에 또 달려 있기 때문에 되게 유동적이고 가변적이죠. 그러니까 그거에다 너무 치중하다가 실제로 이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 만한 어떤 뭔가 좀 개혁적이거나 뭔가 좀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둔감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약간의 그 제대로 챙기지를 못한다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도 나올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뭐 이게 결국은 대박 아니면 쪽박인데 그 지금 뭐 긍정적인 거 예를 들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선거법에 원천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에 이 선거법이 통과된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한 석이라도 더 많이 확보할 것인가에 나온 이제 그 틈새 전략이긴 한데 그렇게 해서 이게 기술적으로 뭔가 장치는 마련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과연 그 충족시킬 것이냐 이거는 이제 앞으로 시작이라고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뭐 달려가면 되겠지만 그 부분은 상당히 이제 변수인 거죠. 그래서 당내에서도 좀 계속 이렇게 강경하게 가는 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좀 불만의 목소리 좀 커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전체 여론은 저 비례정당 만드는 거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더 높고 한국당 지지층 내에서도 찬반이 이제 분분한 거예요. 이것이 뭐 이론적으로는 예상할 수 있더라도 실제는 어떻게 구동이 될지는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뭐 확실한 표가 20%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정말 그 확실한 표인지 20%가 그건 또 사실 그게 다 한국당 쪽으로 올 거라는 거는 또 그거는 또 확실히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20%는 사실은 지난 2017년 5월에 홍준표 대표가 한국당 후보가 24%를 얻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낮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들도 얼마나 지금 이것이 한계적 상황인가를 자인한다는 얘기인 거죠. 예,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난번 선거법 개정안 통과할 때 그 좀 문제가 생긴 게 이제 한국당 이은재 의원 아마 그 신문이라든가 이런 온라인 기사를 통해서 그 화면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이렇게 고개를 들여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저항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좀 들어보면은 이은재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팔꿈치로 가격한 게 확인이 됐다고 그러고요. 근데 본인은 역으로 나는 성희롱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민주당에서는 이 의원 고발을 좀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게 좀 모양새가 별로 좀 좋지를 않아서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뭐 그날 제가 저 장면을 봤는데 그 국회 방송에서는 이제 멀리 잡아가지고 자세한 거는 이제 나중에 뉴스를 통해서 봤어요. 근데 그냥 뭐 우리가 본대로 얘기를 해야죠. 저희 본인이 셀프 방어인데
방어가 아니라 사실은 공격이 들어가 있는 뭐 자작극이라면 뭐 과할지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좀 심하게 그게 사실은 이제 성희롱 하지 마 이거 자체는 상당히 좀 아닌 거죠. 그런 시츄에이션으로 보기 어려운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여야의 격돌이나 이런 대립 있을 때 특히 이제 저런 거를 어떤 무기로 삼는 거는 좋은 습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문희상 워낙 한국당 입장에서는 뭐 특별히 수단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했다 하더라도 근데 그나마 이제 지난번에 패스트트랙 그 저지 법안 때하고는 다르게 물리력을 과하게 행사하지 않은 건 좀 다행이에요. 본인들이 지금 뭐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 중이기 때문에 경계하는 마인드는 좋은데 이제 이은재 의원이 이제 본인이 여성인 거를 이제 빌미 삼아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누가 봐도 아니고 공감을 얻기 어렵다. 오히려 본인이 더 그렇게 대처한 것에 대해서 평가가 더 박하게 나온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작전 실패라고 봐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 물러주십시오. 올해 이제 마지막이 내일이네요, 벌써. 내일은 각 분야 전문가들 몇 분을 좀 모셔서요. 올해 2019년에 화제 인물들 누군지 각각의 좀 판단을 좀 들어보고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올해 전체적인 뭐 정치, 뭐 또 시사, 뭐 외교 안보, 또 경제 두루두루 한번 소위 말하는 방담을 나눠보는 시간을 저희가 마지막 날로 준비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Thank you.